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언젠가부터 어려워진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 그리고 숫자를 뜻하는 N을 포함하여 N포 세대라는 단어가 유행한 바 있습니다. 3포 세대는 연애와 출산, 결혼을 포기한 세대라는 뜻이고 5포 세대는 추가로 경력과 집을 포기한 세대, 그리고 7포 세대는 여기에 덧붙여서 희망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자라난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믿음 역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와 이태원 참사를 거치면서 마침내 각자 도생 시대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광주전남 민주언론연합은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과 젊은이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정소왕의 시사경제 토크 콘서트 미세희라는 코너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소개 말씀드리면 광주전남 민주언론연합은 광주전남 지역 약 20여 개의 언론사들이 바람직한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성한 모임입니다. 그리고 미세희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될 저는 광주전남 민주언론연합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호남신성장포럼 정소왕이라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프로필이나 제 소개는 자막으로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최근 무서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 그리고 국회에서 연말 연초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건희 특검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손님을 모셨습니다. 전남 나주시장,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 신정훈 의원입니다. 민생의 삶 속에서 희망을 찾는 정치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본다. 전국 최연소 전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민선 나주시장, 21대 국회 재선 의원까지 대표 곡창지대로 꼽히는 나주와 화순을 지역구로 농업 전문 정치인으로 거듭난 신정훈 의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정훈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용, 그러니까 청룡의 해, 또 그 맑은 기운과 또 왕성한 그런 기운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청년 세대에게 신정훈 의원의 삶이 전하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시간입니다. 먼저 신정훈 의원의 10대, 20대 시절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1964년 12월 6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서 3남 5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나 양산초등학교, 영산포중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어릴 때 신정훈 의원은 어떤 학생이셨습니까? 성격, 교우관계, 학업 등등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 신상을 아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깊게 조사하셨는데요. 저는 아마 대개 저희 세대하고 비슷한 그런 세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농촌마을의 농가, 그러니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시골 그 마을 학교를 다녔고 읍내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이제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두환 신군부가 이 광주 학살을 자행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80년도.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광주라는 것이 저의 어떤 사회적 그 의식의 DNA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튼 굉장히 착실하고 공부 잘하는
아주 순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범생이셨는. 네네, 뭐 되게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2024년 새해 첫날 누적 관객 수 1,200만을 돌파하면서 무서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봄은 1968년 구소련에 의해 억압받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민주화 시기인 프라하의 봄에 비유해서 생긴 말입니다. 당시 구소련이 체코의 민주화를 가로막기 위해 탱크와 장갑차로 침공하면서 프라하의 봄은 막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의 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했던 1979년 11.6 사건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단행했던 시점까지를 가리킵니다. 신 의원께서는 혹시 서울의 봄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두 차례에 걸쳐서 봤습니다. 지역분들과 함께 네. 한 번은 나주분들과 함께 또 두 번째는 하순의 당원들과 함께 봤는데요. 여전히 가슴이 그냥 뜨겁고 떨리고 뭐 이런 그 느낌들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 흥행 돌풍의 배경에는 소위 MZ 세대가 주요 관객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MZ 뭐 이 세대들이 그 사회적인 인식은 우리 그 세대하고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동훈을 필두로 한 이 정말 검찰 정부 통치 형태가 아마 총칼과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 국민들의 어떤 자유와 인권을 또 유린하고 또 법으로 보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반대하고 국민들이나 정치적 상대자들에게는 굉장히 집요하고 또 탄압적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서울의 봄과 지금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 뭔가 좀 비슷한 그런 정치 환경 때문에 아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서울의 봄을 통해서 다시 우리 사회를 좀 직시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이 또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좀 더 돈독하니 또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어찌 보면 총칼에 맞서서 싸웠던 세대이고 또 폭력에 맞서서 싸웠던 세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여러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형식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특히 자유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서울의 봄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정훈 의원께서는 고교 졸업 이후에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해서 재학 중이던 1985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을지로에 있던 미국 문화원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였던 사건으로 3년간 복역을 하셨습니다. 당시 구호는 광주 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였습니다. 그때 그런 구호를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서울의 봄을 보면 아시겠지만 쿠데타 세력인 신군부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요. 이미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쿠데타를 막고자 했던 세력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불의한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몸으로 또 이렇게 자발적인 의지로 이렇게 맞섰잖아요. 굉장히 그 시대가 갖고 있는 폭압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용기, 이게 대범벅이 돼서 아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신군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 시대는 다시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각인하고 각성하면서 이 우리보다 훨씬 이미 집권 세력화 되어 있는 전두환 그 정권이었지만 그 민주운동을 통해서 서로 이 공감대를 넓혀갔던 그 학생운동이 처음으로 이제 전두환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쿠데타 정부를 향해서 맞서고 또 거기를 폭로하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이 광주 학살의 진상을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 등 그 서구 또 우방 나라에게도 정부에게도 더 이상 전두환의 그 지지 세력이 되지 말 것을 경고했던 뭐 다양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서울 미문안 투쟁은 서울 지역 5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연합해서 싸웠던 것인데 광주를 워낙 폭도들의 이 반란처럼 이렇게 매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서울 미문안 투쟁은 철저히 세계를 향해서 평화적인 이 방식을 통해서 광주의 진상을 알리고 또 신군부의 잔악상과 또 불법성을 알렸던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단히 이 투쟁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서 그 이후에 한 2년 후 그 6.29 선언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첫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전두환 몰락의 첫 출발점은 서울 미문화원 투쟁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마 역사적인 평가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네. 나중에 이 사건은 2001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성격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하게 됩니다. 표면에 나타난 반미보다는 그 밑에 깔려있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이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결과인데요. 당사자인 신 의원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때 당시에 역사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권력 내부에 있는 권력을 집권 과정에서 했던 불법성, 그러니까 그런 정통성이 없는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실체를 전 국민과 이게 미국이라든가 그 외국의 우방국에게 알림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조기 몰락을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신군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의 봄에서 끊임없이 전두환 그 보안사령관이 그 최규하 대통령의 어떤 재간을 받으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사후재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후재가든 사전적 재가든 국민들의 뜻을 거슬러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정부는 쿠데타 정부로서 정통성이 없는 그런 어떤 이 정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서울 미문화를 통해서 좀 더 확연히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은 대학생들이 전두환 정권에 항거하여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조직적인 투쟁을 벌인 출발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봄을 회복하기 위한 간절한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종훈 의원의 젊은 날이야말로 서울의 봄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3년간 복역을 하면서 신 의원께서는 감옥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미문화원 투쟁에 참여하면서도 그랬고 또 진역 살면서도 광주의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의지와 또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진역도 굉장히 좀 철두철미히 살았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와 가지고 철두철미히 논쟁을 하면서 싸웠고 이런 과정에서 광주의 그 아픔들을 또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뭐 3년은 안 되지만 한 2년 반 정도의 진역 생활 아마 좀 굳건히 그 전두환 정권이 붕괴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또 어떤 보람 있게 살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다소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 당시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 재판정이 들어서자
일동기립이라는 소리와 함께 모두가 일어설 때 신정훈 학생은 그냥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발언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당신들은 우리의 역사적인 거사를 재판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인 재판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당시 재판장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 사실입니까? 예, 그것은 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직전 장면이 MBC 9시 뉴스에 잡힌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도소에서 막 이 법정에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가 아마 12월 달, 그러니까 지금 정도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동료 이렇게 학생들은 다 그 두툼한 솜으로 된,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출정을 했는데 저는 그날 아침에 그 한복을 벗고, 두꺼운 한복을 벗고 얇은 그 푸른 제수복을 입고 나갔어요. 내가 전두환 정권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데 내가 돌아가신 우리 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이 법정에 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그 재판장에 들어가기 직전 장면에 보면 그 신정훈 그 학생만 그 파란 제수복을 입고 앞뒤에 있는 다른 그 동료 학생들은 다들 그 하얀 그 한복을 입고 출정을 했는데요. 그 직후 장면이 아빠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입니다. 재판장에 가서 막 앉았는데 재판장이 막 이렇게 출석하게 되면서 전체 뭐 변호사 또 검사 거기 방청객까지 다 기립을 시키는데 저는 거기서 버텼어요. 무슨 용기인지는 모르겠고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법을 가장하고 있지만 전두환 그 쿠데타 세력의 대리인일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광주 학살을 배후에서 또 이렇게 같이 두둔하는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기 당신들이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끝내 끌려나갈 때까지 일어나지 않고 저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법정의 소란으로 제가 아마 진역 속에서 또 징벌이라고 한 것이 있는데 징벌 15일을 그 서대문구치소 이 먹방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끌려 나와서 소위 징벌방이라고 불리는 0.4평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 갇혔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재판장한테 선처를 부탁하면서 형량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도 모자라파네. 도대체 그런 용기와 결정이 어떻게 나왔을까? 당시 신의원께서는 어떤 심정으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광주의 그 민주화운동의 주체 세력은 아니었지만 함께 이렇게 싸웠던 광주 시민들의 그 정서적 분위기와 그런 어떤 사회적 그 DNA를 제가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그 좀 실감나게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정부 하에서 국민으로 사는 것이 이런 정부에 대항하고 저항하는 것이 국민들로서의 어떤 정당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특히 그 배움, 자유와 정의를 배우고 또 실천해야 될 젊은 세대로서 의무감을 좀 느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신 의원께서는 학생운동 동기인 김민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화려하게 중앙 정치권에 진출한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고향인 나주로 내려와서 나주 농민회 사무국장, 전국 수세 폐지 대책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농민운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역사는 그 대중의 힘으로 그 움직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역사의 주인은 대중, 국민 대중이다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습 과정에서 좀 익혔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소수 활동가라든가 정치인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그 이끌어졌다면 이제 80년대 그 서울의 봄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진짜 우리 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깊게 했던 것 같고 또 우리 사회의 변화는 이 특히 거대 권력 전두환과 같은 그 군사 정권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 속으로 가서 대중들을 의식하고 또 대중들과 함께 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또 다른 사적인 또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를 키우고 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 대한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인연에 대한 그 보온이랄까요, 보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는데 제가 주어진 어떤 그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여의도에 국회로 가거나 또 노동운동으로 가거나 뭐 또 그 시민사회 운동을 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유독 그 출소 후에 바로 그 고향인 농촌으로 내려와서 농민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시 농민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 수세 폐지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투쟁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87년도에 이제 7월 8일 날 석방돼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가장 그 농사짓는 분들의 이슈가 물세였어요. 물세. 그러니까 뭐 나주호라든가 담양호라든가 이런 댐이나 영산강 물을 쓰는 그 사용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에게는 그 물 사용료라는 것이 이 조합비라는 형태로 이렇게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농민들이 부담하는 그 준조세성 그 이 수세가 굉장히 부담이 컸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농민들의 어떤 저항이 좀 올라올 때 제가 그 수세 문제를 접하게 됐는데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동학농민운동 때 그 거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그 수세 수탈, 물세를 너무 많이 과주머니 수탈했기 때문에 그때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 바로 100년 전의 수세가 100년 후에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그 인지하고 그 문제가 이게 농민들이 부담한 게 맞느냐 아니면 너무 과중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또 지금까지 어떤 수세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산업화 과정에서 저고가 정책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는 이 최소한 농업 기반 시설과 또 이 물을 공급해주는 그 역할은 국가가 담당해야 될 그런 임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세 거부 운동을 시작했죠. 근데 그때 아마 정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냈던 수세가 1년에 한 그 970억 정도.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35년 전 이야기니까 어마어마한 액수죠. 제가 봤을 때는 1조도 넘는 큰 금액을 내던 수세를 우리 나주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남, 또 순창, 정읍, 이 전라남북도를 다 아우른 이 거대한 수세거부 운동을 조직하고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그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수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많이 했고요. 최종적으로 95년도, 97년도 이쯤에 이제 수세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동학농민운동의 한을 100년 후에 우리 나주 농민과 정읍 농민이 연합해서 풀었다. 뭐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큰 성과를 그때 거두셨는데, 예.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 1995년 지방선거 때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무소속으로 전남도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도 연거푸
전남도의원 재선에 성공하게 됩니다. 농민운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정치로서 정치에 정치권에 진출한 건 아니잖아요. 네. 뭔가 그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봤고 또 하나의 국민의 눈으로 이 권력을 바라봤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 그 쓰임을 받는 또 불임을 받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치 권력, 특히 이제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보다는 국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좀 사용됐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부분적인 한정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이 제도 또 이 법과 규정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면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제야에서 농민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우리들의 문제, 농민들의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용감하니 이 좀 제도권에 뛰어들었죠. 그때도 뭐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뭐 당선이다, 뭐 짝대기만 꽂아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니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요. 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 국민들에게 있는 것이고 국민들의 민심을 수렴해야 될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들 위에 있는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아예 그냥 국민들과 한번 직거래를 한번 해보기로 한 거죠. 직거래. 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정치가 국민들이 용인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마냥 전라도 정당이니까 민주당만 따라갈 것인가 하는 걸 제가 한번 실천적으로 한번 좀 검증해 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무소속 선거를 치렀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뭐 31살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한 32살 나이에 무소속 전남 도의원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도의원 2차례 또 시장 2차례를 다 제가 무소속 농민 후보로 제도권에 진출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면서 하나하나 우리 민생의 문제를 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주시장에 출마해서 현역 시장이던 새천년 민주당 후보를 꺾고 38세 나이로 최연소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주시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에서 도의원 2회 포함 그렇게 4번씩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된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제 마음속에 정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우리 지역민 특히 이제 농업인들을 제가 우리 어떤 그 유권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농업인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수단이죠. 그래서 도의원을 통해 가지고 그 쌀 경영안정 직불제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쌀 문제를 그 지원하고 또 그렇게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고요. 또 한때는 뭐 전남도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그 문제의 어떤 이 부당성을 좀 제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뭐 저는 이 제도권을 철두철면이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지역민들을 위한 권력과 제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그 지역민, 특히 농민들의 입장에서 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지가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신정훈 의원의 삶에 고통스러운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주시장 1기 재임 시절인 2004년 무자격 농업법인의 보조금을 지급한 사건으로 2010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신 의원과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으리라 추측이 되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어차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구성되긴 했지만요. 그 존재 이유가 지역민들과 농민들 그리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선시대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그 행정에서는 이 민생의 사각지대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 이야기죠. 그런 민생의 문제 또 아주 풍부하고 다양한 어떤 현장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정치의 영역이 작동하고 그 정치의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사고가 그런 농민 이 지역민들의 일상적인 어떤 그 생존권 문제를 푸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자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저 사건은 저는 제 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딪힌 우리 나주시청의 공무원들이 부딪힌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은 있지만 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농림부나 이런 데하고 다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어요. 이를테면 행정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냥 그것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게 합리적이지 않았고 또 이미 우리 나주시청에서 인허가라든가 그 과정을 밟아줬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 사유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행정공무원의 대표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은 이미 공개적으로 나주시의회 또 감사원 그리고 농림부하고 다 토론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요 건을 가지고 정치적 반대파에서 저를 고발했잖아요. 그때도 역시 법원 검찰에서도 신정훈 시장의 결정은 행정적 판단이므로 이건 사법적 잣대를 댈 수가 없다 해서 무혐의로 다 끝난 건이죠. 그런데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는 흑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1990년도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대표적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검찰권의 남용 그리고 또 그 적폐검찰에 의한 정치적 수사 이런 그 과정이 계속 재현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1년 후에 다시 검찰이 이 사건을 제기하면서 저를 소위 말해서 피의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소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탄압과 정치적인 어떤 기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제 의견들이 사후에 받아들여져서 시민사회에도 여러 가지 탄원이 있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제가 사면복권을 받게 된 거죠. 네. 사법적으로는 제가 실패했지만 그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 건이 신정훈 시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 이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이 정책에 대한 그 판단을 해야 될 그 고유의 직무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치적 시즌만 되면 꼭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일부의 사람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 2013년 특별사면되어서 피선거권을 회복하기까지 약 4년 세월 나주시장에서 물러난 이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4년 세월 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그때 당시에 저에게 맞닥뜨린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그 맞이한 아주 시련의 기간 아니었습니까? 아마 지금 지내놓고 생각해 보면 그 뭔가 좀 신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좀 계기를 주는데 그건 항상 시련이든 어떤 그 축복이든 간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소속으로 그 도의원 2번, 시장 2번을 했으니까 아마 역사에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런 전라도 정치에서 무소속으로 4번을 연거푸 당선되어서 얼마나 내 나름대로는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도 시장을 수행하면서도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실천했죠. 그러니까 전국 최초의 학교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제도를 제가 처음으로 발의했고요. 또 요즘 이야기하는 100원 택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이 농어촌 지역의 그 교통수단을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농기계 임대은행, 그 뭐 또 농번기철 공동급식, 또 그 사료작물, 버리를 식량작물을 또 사료작물로 만드는 그런 제도 등 다양한 지방자치 시대의 어떤 그 혁신사를 만들었는데요. 뭐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정치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런 이 성장 과정에서 저에게 뭔가 좀 교훈적인 또 과정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는 참 견디기 힘들었지만 또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한 정치인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시련조차도 자기가 자기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견고함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 아팠지만 저에게는 성장의 계기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주 화순 지역구 백이훈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4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신 의원께서는 최초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가진 채 출마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 이전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무소속으로 활동하시다가 처음으로 정당 가입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저는 그때까지 제 정치적 그 뭔가요? 그 판단은 이랬던 것 같아요. 지방자치 영역은 생활자치이고 또 시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중앙정치는 정당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국적 범위 내에서의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중간 그 통로가 필요한 것이고, 지방자치 공간은 직접 민주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지방자치를 꾸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더 민주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도 무소속을 실천했고 또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중앙정부를 향해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대표 때, 김한길 대표 때는 이 양당이 당론으로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가 어그러져 가지고 뭐 끝내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까지는 저는 확고하니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정치의 영역이기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정치의 영역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서도 중앙정치는 전국적 범위 내에서의 어떤 그 뭔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또 제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행히도 아주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중앙 정치에 이제 다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자연스럽게 정당을 선택하게 됐고 중앙정치라고 하는 그런 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또 통로로서 민주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셨는데 그때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 바람이 아주 세게 휘몰아쳤었죠. 국민의당 손금주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2010년 나주시장에서 물러난 이후 불과 몇 년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셈인데 두 번째 정치적 좌절 그 순간에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는지요? 그때도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 예상했어요. 2016년도 20대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해서 박지원, 안철수, 호남 쪽의 국회의원들하고 안철수 세력이 연합해서 사실은 국민의당을 창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쪽에 녹색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 비토와 호남 지역의 어떤 지역 정서가 맞물리면서 민주당이 같이 이제 몰락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뭐 그걸 감당했습니다. 정치는 자기의 소신과 또 뭔가요? 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정당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소신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자기가 좀 유리하다고 불리하다고 정당을 탈당하거나 또 새롭게 또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대단히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박지원 대표라든가 안철수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치는 국민의당 영입 제안 내지는 같이 동참 제안을 받았었습니다만은 제가 단호히 거절했고요. 또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좀 민주당에게 큰 은혜를 입어서 민주당을 꼭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정치는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과 당원들과 하나의 계약을 맺는 것인데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또 자기가 좀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정책 소신과 맞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뭐 저한테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을 지키고 또 민주당의 이 소위 말해서 이 정체성을 그 호남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저에게 맡겨진 또 운명인갑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만약에 그때 국민의당에서 영입 제안을 했을 때 네. 동의를 하셨으면 그 고생은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한 번쯤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지만 신정은 정치는 그 빛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신정은이 추구하는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민주당에 남아서 그런 정신과 또 정책 기조를 지키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뭐 좀 바람직한 소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 이후 2017년 6월 26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업비서관으로 임명이 돼서 2018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당시 청와대 근무 기간 중 거둔 성과나 혹시 기억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니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처음 이렇게 농업비서관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현장에서의 경험 밖에 없는 저를 왜 대통령이 농업비서관을 임명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가장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한번 좀 구현해 보고자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청와대에서 가장 크게 바람이 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잘 설득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쌀 정책을 시장에 맡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국가가 쌀의 수급 조절을 통해 가지고 쌀값을 정상화하는 이른바 최근에 이야기되는 양국관리법의 기본 체계를 정책에 반영했던 거죠.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쌀값이 12만 8천 원까지 폭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그냥 변동직불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메꿔주는 이런 방식만 택했지 쌀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이 정상적인 어떤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쌀 정책을 철저히 수급부터 관리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꿔가지고 단숨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여기 쌀값이 20만 원대로 회복이 되고 21년, 22년까지 21만 4천 원까지 이렇게 정상화됐던 그런 어떤 그 쌀 정책의 성과를 거뒀다. 아마 이 문재인 정부의 쌀값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높았던 거고 또 그 소득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가장 그나마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쌀값이 거의 한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폭락했는데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1조 원 내지 1조 5천억이 농민 소득이 줄어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년 창업농 정책을 제가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청년 창업농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신정훈이 비서관이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한 2,000명씩 3년 동안 초기 정착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업에 정착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농촌 정착을 아주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는데요. 공교롭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책만큼은 좀 더 확대해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신정훈 비서관 덕분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농업 정책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아마 지금 이제 6년째인데 제가 그 정책으로 인해서 수혜받은 그런 이 농민들이 한 15,000명 정도 될 겁니다. 네.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네, 그것이 온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농어촌 지역의 그 농업을 통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다양한 MZ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농법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농업, 또 스마트 농업, 또 여러 가지 뭔가요 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2, 3차 산업이 결합된 6차 산업의 농업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니 청년들의 그 농촌 지방의 창업을 촉진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청와대 비서관을 그만둔 뒤 곧바로 2018년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당내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 전남도지사시지요. 밀려서 탈락하게 됩니다. 신정훈 의원의 세 번째 정치적인 좌절인데요. 당시 경선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도지사 경선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뭐 제 준비가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의욕은 앞섰지만 준비가 부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패배했기 때문에 뭐 좌절이다 내지는 뭐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원들에게 일상적인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당면한 이슈가 지방 소멸이었잖아요. 네. 지금 구례뿐만이 아니라 곡성이랄까 강진이랄까 한평이랄까 진도랄까 보성이랄까 지금 전남 지역 농촌 지역이 거의 그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에 놓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발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정치의 수준은 산업단지 만들고 기업 유치해가지고 일자리 만들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농촌 지역의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정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늘어나고 있지 않죠.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구 소멸이 지금 눈앞에 온 현실이 됐는데 그 문제를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또 한 측면에서는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라든가 그 유럽의 선진국들이 대개 이 소위 말해 디지털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그 2차 산업에 잘 돼가지고 선진국이 된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1차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 국가의 모델들 그런 것들 좀 만들고 싶었다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 15억의 그 중국이 있고 또 1억 5천의 일본이 있고 동남아가 있고 근데 이게 급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 소위 말해서 동남 동북아 그 동아시아 쪽의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농업 선진국을 꿈꿔도 될 만한 주변 시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농업을 희생산업, 과거산업, 사양산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농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뭐 좀 그 이 지역은 불가능하지 지역 경영이 가능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튼 위안의 과제로 지금 안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신 네,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후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같은 당으로 손금주 김병원 후보를 누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천이 확정되어서 결국 본선에서도 당선되게 됩니다.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그리고 동시에 20대 총선에서 신정훈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던 손금주 당시 후보에게 승리하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 과거에 이제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뭐 사실은 그 안철수 정치 그리고 이 국민의당 정치는 사실 좀 뜬구름이었죠. 어찌 보면 문재인 그 대표로 그렇게 불리는 이 민주당에 대한 평가에 대한 반사작용이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줬던 건데 국민의힘 역시 제3당으로 밀리고 나름대로 국민의당 역시 그 자기 역할을 못했잖아요. 네. 빠지는 유지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호남 정치와 호남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평가받았던 것이고 제가 뭐 상대 후보에게 특별히 뭐 우수해서라든가 이런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이 가치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해 왔던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그분은 그분들대로 자기들의 장점을 가지고 이 승부했었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시대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냐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냐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손금주 후보를 비롯한 여러 후보들과의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좋아지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국민들의 이 땀방울에 의해서 성장한 그런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늘 한쪽은 배부르고 한쪽은 배고픈 이런 부익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국민들의 민생에 유능한 그런 어떤 그 정치를 가지고 한번 좀 이 지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발전이죠. 호남이라고 하는 게 거의 아까 소멸의 직면에 있는 이 상황인데 저는 2004년도부터 꾸준히 혁신도시 정책과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기초적인 어떤 지역 산업인 우리 농업을 또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래 성장 가능한 산업들을 지역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지역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의 저런 극악무도한 그런 어떤 폭정과 실정 그리고 무능 이 부분에 대해서 말로 심판할 수 있을 것이냐, 실천적으로 압도적으로 좀 그것을 취합할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금까지 투쟁의 경력이랄까, 또 이 실제로 행정을 다뤄본 또 정치를 또 다뤄본 그런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 지도부를 엄호하면서 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 폭주를 저지시키는 그런 총선의 승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정훈 의원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여러 차례 겪어온 성공과 좌절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